오늘 함께 살펴볼 자료는요. 주민호 박사의 박사학위 논문 선교적 교회 관점에서 본 카자흐스탄 침례교회입니다. 네, 박사 논문이라고 하면 일단 좀 딱딱하고 어려울 것 같잖아요. 그렇죠. 보통은 그렇죠. 근데 오늘 이건 좀 다릅니다. 마치 구소련이 무너진 후에 그 혼란의 땅 카자흐스탄에서요. 아주 작은 공동체가 어떻게 사람들 마음을 얻고 뿌리 내렸는지 그 비밀을 파헤치는 한편의 탐사 보고서 같거든요. 맞습니다. 이 논문이 던지는 질문이 아주 근본적이에요. 교회는 도대체 뭘 위해 존재하나? 바로 이 질문이죠. 아, 여기에 대해서 선교적 교회라는 개념을 가지고 답을 찾아가는 겁니다. 이게 말이 좀 어려워 보일 수 있는데 아주 쉽게 비유를 한번 들어볼게요. 네네. 어떤 회사의 미션이 세상을 이롭게 하는 제품을 만든다라고 해보죠. 그럼 그건 연구개발팀만의 일은 아니잖아요. 아니죠. 모든 부서가 다 해야죠. 바로 그겁니다. 마케팅, 영업, 관리까지 모든 직원이 그 미션을 자기 일로 여겨야 진짜 미션이 달성되는 거죠. 아, 그러니까 선교라는 게 교회의 어떤 특별 활동 같은 게 아니라 네, 교회라는 조직 전체의 존재 이유 그 자체가 되어야 한다는 뜻이군요. 정확합니다. 교회가 선교를 하는 게 아니라 교회의 존재 자체가 선교여야 한다. 이게 바로 미시오 데이, 하나님의 선교라는 개념의 핵심입니다. 그렇군요. 이 논문은 바로 그 렌즈를 가지고 카자흐스탄의 한 침례교회를 아주 깊숙이 들여다보는 거죠. 과연 이론처럼 실제 현장에서도 그런 교회가 있을까 하고요. 와, 그럼 오늘의 임무가 명확해졌네요. 이 논문이라는 지도를 들고 낯선 땅 카자흐스탄에서 그 답을 찾아가는 여정을 함께 떠나는 거군요. 좋습니다. 과연 그들은 어떻게 그 혹독한 환경에서 살아남았을 뿐 아니라 사람들에게 의미 있는 공동체가 될 수 있었을까요? 그 비밀을 한번 캐보겠습니다. 자, 그러려면 우선 이 연구가 왜 하필 카자흐스탄인지 거기서부터 이야기를 풀어가야 합니다. 네. 1991년 우리가 철의 정막이라고 불렀던 소련이 무너졌습니다. 네, 역사적인 사건이었죠. 거대한 제국이 쪼개지면서 카자흐스탄을 포함한 여러 나라가 독립을 했어요. 그때 정말 수많은 선교사들이 그 땅으로 들어갔습니다. 근데 문제는 그 후로 수십 년이 지났는데도 그분들의 활동이 현지에 어떤 영향을 미쳤는지 제대로 된 평가가 거의 없었다는 겁니다. 아, 그러니까 일종의 미개척 지역군요. 다들 들어가서 열심히 무언가를 하긴 했는데 그래서 결과가 뭐였는지는 아무도 정리를 안 한 상태. 바로 그 빈틈을 이 논문이 파고든 거죠. 그래서 연구 방법도 아주 인상 깊었어요. 그냥 책상에 앉아서 자료만 찾아본 게 아니더라고요. 맞습니다. 연구자가 직접 현지로 날아가서 200명이 넘는 사람들한테 설문지를 돌리고요. 또 핵심 인물 16명과는 몇 시간씩 아주 깊은 인터뷰를 진행했습니다. 말 그대로 발로 뛴 연구죠. 근데요, 카자흐스탄이면 쓰는 언어도 되게 다양할 텐데 그건 어떻게 해결했을까요? 그거 아주 중요한 지점입니다. 실제로 설문이랑 인터뷰를 한국어, 러시아어, 카자흐어 이렇게 3개국으로 진행했어요. 와, 3개국으로요. 네, 그래서 연구자 본인도 논문에서 솔직하게 밝힙니다. 이 번역 과정에서 원래 의도했던 미묘한 뉘앙스가 100% 전달되지 않았을 수도 있다, 이런 한계를요. 오히려 그렇게 솔직하게 밝히니까 더 신뢰가 가네요. 자, 그럼 이제 본격적으로 그 땅의 이야기로 들어가 보죠. 교회를 알려면 그 교회가 서 있는 땅부터 알아야 할 테니까요. 사실 카자흐스탄 하면 그냥 넓은 초원, 유목민 이 정도만 떠오르거든요. 대부분 그렇죠. 그는 논문을 보니까 생각보다 훨씬 복잡하고 다층적인 역사를 가졌더라고요. 우리가 흔히 중앙아시아라고 부르는 지역이 역사적으로 어떤 곳이었는지를 생각해보면 좀 쉬워요. 동서양을 잇는 비단길의 딱 한가운데였잖아요. 아, 실크로드. 네, 수많은 민족과 문화, 종교가 계속 스쳐 지나가고 뒤섞이는 거대한 용광로였던 거죠. 지금도 130개가 넘는 민족이 같이 살고 있고요. 그 종교의 용광로라는 점이 진짜 흥미로웠어요. 지금은 이슬람 국가로 알려져 있는데 그 이전의 역사가 어마어마하더라고요. 맞습니다. 논문에서 그 종교적인 지층을 하나씩 이렇게 파헤쳐 주는데요. 가장 밑바닥에는 고대 투르크족의 토속신앙이 깔려 있습니다. 토속신앙이요? 네, 모든 사물에 영혼이 있다고 믿는 애니미즘, 특정 동물을 신성시하는 토테미즘, 그리고 탱글이라는 하늘신을 숭배하는 신앙 같은 것들이죠. 이건 지금도 카자흐 사람들 무의식에 깊이 남아있어요. 그런데 여기서 정말 깜짝 놀랄 만한 사실이 나오죠. 네, 이슬람이 들어오기 전에 무려 5세기부터 14세기까지 거의 1000년 가까이
기독교가 이 지역의 주요 종교 중 하나였다는 거요. 그 네스토리우스파 기독교, 경교 말입니다. 맞습니다. 몽골 제국 시절에는 칭기즈칸의 며느리나 손자 중에도 경교 신자가 있었을 정도니까요. 정말요? 네. 심지어 지금 카자흐 민족을 이루는 주요 부족 중 일부가 그 경교를 믿었던 부족의 후예들이라는 사실은 아마 많은 분들이 잘 모르실 겁니다. 잠깐만요. 그럼 궁금한 게 생기는데요. 그렇게 오랫동안 뿌리 내렸던 기독교는 다 어디로 사라진 건가요? 왜 지금은 그 흔적을 찾아보기가 어려운 거죠? 여러 요인이 있는데 14세기에 흑사병이 크게 유행했고 또 티무르 제국이 들어서면서 이슬람을 국교로 삼고 다른 종교를 탄압했던 게 결정적이었습니다. 아, 그러면서 이제 이슬람이 지배적인 종교가 된 거죠. 근데 여기서 또 한 가지 중요한 점이 있어요. 네. 카자흐스탄의 이슬람은 우리가 흔히 생각하는 사우디아라비아 같은 곳의 아랍식 이슬람하고는 완전히 다릅니다. 트르크식 이슬람이라고 하셨죠. 그게 구체적으로 어떻게 다른 건가요? 핵심은 유연성과 혼합입니다. 이 지역 이슬람은 율법 해석에 비교적 너그러운 하나피약파의 영향을 받았고요. 기존의 토속 신앙이나 샤머니즘하고 아주 자연스럽게 섞였습니다. 섞였군요. 네, 이걸 민속 이슬람이라고 불러요. 여기에 신비주의적인 수피 이슬람의 영향까지 더해졌고요. 즉, 카자흐 사람들한테 종교란 어떤 절대적인 교리 체계라기보다는 그냥 삶의 여러 요소랑 어우러진 문화에 가까웠던 겁니다. 이제야 그림이 좀 그려지네요. 그러니까 카자흐스탄이라는 땅이 종교적으로 아주 단단한 콘크리트 바닥 같은 곳이 아니라 네, 여러 겹의 흙이 쌓여서 다져진 오히려 새로운 씨앗이 뿌리내리기 더 좋았을 수도 있는 그런 토양이었다. 이런 말이군요. 정확합니다. 바로 그 복합적인 토양 위에서 1990년대 이후에 들어간 침례교회가 어떻게 사람들의 마음을 얻었는가, 이제 논문의 가장 흥미로운 부분, 데이터 분석으로 들어가 볼 시간입니다. 네, 연구자가 직접 사람들을 만나서 얻어낸 그 생생한 목소리들 말이죠. 맞습니다. 먼저 숫자로 된 데이터, 그러니까 양쪽 조사를 보면 아주 인상적인 결과가 나와요. 나는 세상으로부터 구별되어 하나님께 부름받은 사람이다 라는 정체성에 대해서 교인들이 5점 만점에 평균 4.53점을 줬어요. 4.53점이요? 네, 이건 뭐 거의 절대적인 확신에 가깝잖아요. 그렇죠. 예수님이 내 삶의 주인이라는 걸 분명히 인식한다. 이런 항목도 점수가 아주 높게 나오고요. 이것만 보면 이 사람들 신앙심이 아주 깊구나 하고 단순하게 생각할 수 있어요. 네, 하지만 진짜 이야기는 그 숫자 뒤에 숨어 있습니다. 바로 심층 인터뷰, 질적 분석에서 그 비밀이 드러나죠. 그 엔비보라는 분석 프로그램으로 인터뷰 내용을 전부 입력해서 분석했는데 단어 사용 빈도를 보니까 아주 재미있는 결과가 나왔다고요? 네, 무려 9만 개가 넘는 단어 중에서 가장 많이 등장한 단어들이 뭔지 아세요? 뭔가요? 바로 우리와 관련된 단어들이었습니다. 한국어 우리가, 러시아어 의, 그리고 함께 같은 단어들이요. 나보다 우리. 네, 나보다 우리를 압도적으로 많이 사용하고 있었다는 거죠. 와, 그건 정말 의미심장한데요. 이 공동체의 핵심에 아주 강력한 우리라는 의식이 자리 잡고 있다는 걸 보여주는 데이터네요. 바로 그겁니다. 그래서 논문은 이 우리라는 의식이 어떻게 만들어졌는지를 몇 가지 핵심 주제로 묶어서 설명해요. 첫 번째가 영적인 DNA의 전수입니다. 영적인 DNA? 네, 인터뷰에 참여한 현지인 지도자들이 공통적으로 하는 말이 있어요. 선교사님들이 우리에게 사역 기술을 가르쳐준 게 아닙니다. 그분들의 삶을 보여주셨습니다. 삶을 보여줬다는 건 구체적으로 어떤 의미일까요? 예를 들면 이런 거죠. 선교사들이 혼자 일하지 않고 항상 팀으로 같이 일하면서 서로 돕고 때론 다투기도 하지만 결국 화해하고 어려운 일이 있을 때 자기 것을 희생하는 모습을 몇 년 동안 옆에서 계속 지켜본 거예요. 한 현지인 목회자는 인터뷰에서 이런 말까지 합니다. 우리 선교사님들은 그냥 온 게 아니었습니다. 이곳에 뼈를 묻을 각오로 오셨습니다. 와, 그 진심이 느껴지니까 그분들의 말과 가르침이 그냥 지식이 아니라 삶으로 다가왔다는 거죠. 마치 부모의 삶을 보고 자녀가 자연스럽게 배우는 거랑 비슷하네요. 매뉴얼을 가르친 게 아니라 살아있는 본보기를 보여준 거군요. 그렇죠. 그리고 그게 두 번째 특징, 가족보다 더 가까운 가족이라는 개념으로 이어집니다. 가족보다 더 가까운 가족이야? 네, 이 교회가 가정교회라는 형태로 모이는데 이게 카자흐스탄의 전통 문화랑 기가 막히게 맞아떨어진 거예요. 카자흐스탄의 문화라면 혹시 그 손님을 극진히 대접하는 문화 같은 건가요?
맞습니다. 집에 손님이 오면 가장 좋은 음식을 내어주고 함께 먹고 마시면서 밤새도록 이야기 나누는 문화가 있거든요. 네네. 가정교회 모임이 가로 그런 식이었던 겁니다. 일주일에 한 번씩 누군가의 집에 모여서 같이 밥 먹고 사는 얘기 나누고 서로 힘든 일을 위해 기도해주고 그러다 보니까 피를 나눈 가족한테도 못하는 이야기를 나누는 사이가 된 거죠. 아, 한 성도는 인터뷰에서 여러분은 제 진짜 가족입니다. 혈연 가족보다 더 가깝습니다. 라고 고백할 정도였어요. 듣고 보니 그럴 수밖에 없겠네요. 특히 소련 붕괴 직후에는 기존 사회 시스템이나 공동체가 다 무너져서 모두가 불안하고 기댈 곳이 없었을 거 아니에요? 맞습니다. 아, 정말 엄청난 경험이었겠는데요. 바로 그 지점입니다. 교회가 기존의 혈연, 지연, 학연 공동체를 대체하는 대안 공동체의 역할을 한 겁니다. 대안 공동체. 이게 세 번째 특징인 생명관계에 근거한 멘토링으로 자연스럽게 연결이 돼요. 리더를 키울 때도 신학교 같은 공식적인 교육 시스템에만 의존한 게 아니었어요. 그럼 어떻게 리더를 키웠다는 거죠? 삶 속에서 함께 시간을 보내는 비공식적인 관계를 통해서요. 비공식적인 관계요? 네, 선교사가 현지인 청년이랑 같이 낚시를 가고 운동을 하고 장을 보러 다니면서 끊임없이 대화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자연스럽게 신앙과 삶의 지혜를 전수하는 거죠. 아, 한 현지인 지도자는 이렇게 말합니다. 저에게는 훌륭한 영적 아버지가 계십니다. 그래서 저도 그분에게 좋은 영적 아들이 되려고 노력합니다. 이건 스승과 제자를 넘어서 아버지와 아들 같은 깊은 관계가 만들어졌다는 뜻이거든요. 정리를 해보면 함께 사는 삶을 통해서 DNA라 전수되고 그 결과 가족보다 더 끈끈한 공동체가 만들어졌고 또 그 안에서 부모와 자식 같은 멘토링을 통해 다음 세대 리더가 세워지는 아주 유기적인 선순환 구조가 만들어졌네요. 완벽한 요약입니다. 이 모든 분석을 종합해서 논문은 마침내 처음 던졌던 질문에 답을 하죠. 카자흐스탄 침례교회는 선교적 교회인가? 결론은 그렇다였죠. 논문은 이 교회가 선교적 교회의 특징을 아주 분명하게 보여준다고 결론을 내립니다. 네. 그 핵심 성공 요인들을 아주 명쾌하게 정리해 주는데요. 첫째, 모든 것이 프로그램이나 전략이 아니라 인격적인 신뢰관계에서 시작됐다는 점. 관계. 둘째, 눈에 보이는 화려한 사역이나 건물보다 사람들이 하나됨을 경험하는 공동체 그 자체를 더 중요하게 여겼다는 점. 공동체. 그리고 셋째, 교회의 존재 목적을 사람들을 구원해서 예수의 제자로 만드는 것이라는 아주 명확하고 단순한 한 가지에 집중했다는 점입니다. 결국 이 논문이 우리에게 보여주는 건 선교적 교회라는 개념이 서양 신학자들이 만들어낸 어려운 이론이 아니라 네. 카자흐스탄이라는 구체적인 현실 속에서 실제로 살아 움직이는 모습이라는 거네요. 특히 모든 것의 기초에 관계와 공동체가 있다는 점이 아주 강렬하게 다가옵니다. 맞습니다. 거대한 시스템과 자본, 마케팅이 중요해진 이 시대에 오히려 가장 원시적이고 본질적인 것, 즉 한 사람이 다른 사람에게 진심으로 다가가고 삶을 나누는 것이 가장 강력한 힘을 발휘했다는 걸 보여주는 생생한 사례죠. 오늘 우리는 한 편의 박사 논문을 통해 낯선 땅 카자흐스탄에 뿌리 내린 한 공동체의 속사를 깊숙이 들여다봤습니다. 복잡한 역사와 척박한 환경 속에서도 함께함과 관계라는 씨앗이 어떻게 거대한 나무로 자라날 수 있었는지 확인할 수 있는 시간이었네요. 네, 이 연구가 우리에게 시사하는 바가 참 많습니다. 특히 교회가 기존의 사회적 관계망을 대체하거나 보완하는 대안 공동체가 되었을 때 얼마나 강력한 힘을 가질 수 있는지를 명확히 보여주죠. 네. 여기서 오늘 우리가 함께 생각해볼 마지막 질문을 하나 던지고 싶습니다. 어떤 질문인가요? 이 논문은 선교사와 현지인 사이의 깊은 신뢰, 그리고 계산 없이 함께 보낸 시간이 이 공동체의 핵심 DNA가 되었다고 말합니다. 이것은 비단 교회만의 이야기는 아닐 겁니다. 그렇겠네요. 여러분이 속한 회사든 동호회든 어떤 작은 모임이든 그 공동체가 외부에서 온 새로운 사람에게 여기는 정말 내 집 같다, 또 하나의 가족이다, 이런 느낌을 주게 하려면 무엇이 필요할까요? 그 매력적인 공동체를 만드는 가장 결정적인 한 가지는 과연 잘 짜인 시스템과 화려한 프로그램일까요? 아니면 그저 누군가가 자신의 시간과 삶을 아무런 계산 없이 기꺼이 내어주는 바로 그 마음 그 자체일까요?